어둠 속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배갑판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상상 속에서 끔찍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숨겨져 있지 않고 밝은 태양 광선 아래 빛 속에 공포가 나타나면 훨씬 더 끔찍합니다. 끝없는 설원과 거대한 빙산으로 미칠 것 같을 때 말이죠. 170여 년 전 에레베스호와 테러호라는 두 대형 선박의 승무원들에게 이런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1845년 5월 19일 이 두 선박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서 항로를 열기 위해 캐나다의 얼음만을 통과해 북극 해역을 통과하는 위대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두 배는 북극 지역에서 여러 차례 탐험에 성공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에레베스호와 테러호는 극지방 빙산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선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증기 기관을 장착한 영국 해군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마지막 탐험을 앞두고 엔지니어들은 배의 얼음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배를 철판으로 덮었습니다. 화물칸에는 많은 식량과 책,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앙난로와 선원들은 선실은 특수 통풍구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두들 빙산이 배를 파괴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죠. 아무도 배고프지 않도록 연료와 식량도 충분히 준비했어요. 모든 면에서 당시 탐험을 위한 최고의 장비를 갖춘 배였습니다. 에레베스호와 테러호는 128명의 승무원과 함께 영국 그린히트의 마을에서 출항했습니다. 전체 탐험대의 리더는 존 프랭클린 경이었습니다. 3개월 후 두 배는 통로 입구 동쪽의 베핀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인들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3년 후인 1848년 프랭클린 선장의 아내 제인 프랭클린과 다른 뜻 있는 사람들이 두 배를 찾기 위한 탐험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수색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이 끔찍한 탐험의 비밀을 밝힐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찾지는 못했지만 해답보다는 의문만 남기는 이상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캐나다 북극 군도에 위치한 비치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세 개의 무덤이었죠. 선원들은 섬의 해안에 겨울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29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출발했고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에레버스호와 테러호는 킹 윌리엄 섬 근처에서 얼음에 갇혔을 거예요. 차가운 바람과 얼음으로 둘러싸인 설원 한가운데서 선원들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통조림 식품에는 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선원들은 납에 중독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그들이 심하게 아팠다고 말합니다. 식량 공급이 다 떨어지자 선원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걸어갔지만 설원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킹 윌리엄 섬 해안에서 승무원 중 한 명의 주머니에 있던 메모였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내 예술, 톰을 위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후어 위세를 적시기 위해 약간의 그로그를 원한다. 와 같은 이상한 단어와 일관성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단어가 거꾸로 쓰여 있었고 일부는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메모에는 승무원들의 실종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색팀은 더 이해하기 쉬운 기록이 담긴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1847년 5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탐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거의 1년 후인 1848년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배는 얼음에 갇혔고 선원들은 배를 떠났다고 적혀 있었죠. 선원들은 노스웨스트 준주의 캐나다 강인 백리버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시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150여 년 동안 두 배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한 수색팀이 에레베스호를 발견했습니다. 배의 잔해는 바다에서 몇 미터 떨어진 섬에 있었습니다. 2년 후 또 다른 탐험대가 에레버스 북서쪽 해저에서 테러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탐험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남았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테러호는 배들이 버려진 곳에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레버스호도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메모에 적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항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은 움직이는 얼음이 배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탐험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극을 신비로운 힘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TV 시리즈에서 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탈출할 수 없는 얼음덫에 갇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선원 실종 사건의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입니다. 이 배는 1861년 캐나다에서 건조되어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배는 바다로 첫 항해를 떠난 순간부터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 배는 선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부서진 배는 수리를 받기 전에 몇 번이나 재판매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 메리 셀레스트라는 새로운 이름과 벤자민 브릭스라는 새로운 선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마음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용감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원이었습니다. 1872년 11월 10명의 승객을 태운 메리 셀레스트는 귀중한 화물을 싣고 뉴욕에서 이탈리아로 항해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배인 데이 그라티아호가 뉴욕 항구에서 같은 경로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조레스 제도사이 어딘가에서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장 데이비드 모하우스는 9km 떨어진 곳에서 너무 이상하게 항해하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배는 마치 아무도 조종키를 잡지 않은 것처럼 옆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가까이 다가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선장은 그것이 메리 셀레스트 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갔고 돛이 약간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물칸에 물이 있었지만 쉽게 퍼낼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소지품은 선실에 있었고 화물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구명보트 한 대와 항해 장치인 크로노미터만 사라졌습니다. 항해 일지의 마지막 기록에는 항해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간 손상된 돛을 제외하면 배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때문에 모든 승무원이 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데이그라티아 승무원 중 몇 명이 메리 셀레스트호에 남아 배를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버전 중 하나는 화물칸의 물 펌프가 석탄으로 채워졌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행 전에 메리 셀레스트는 많은 양의 석탄을 운송했고 그중 일부가 펌프 안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화물칸이 약간 침수되었고 브릭스 선장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럴이 너무 많아서 수위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내에 머무른 것은 위험했습니다. 따라서 선장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육지와 가까웠을 것이고 브릭스는 그 방향으로 항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고 배는 침몰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데이그라티아가 메리 셀레스트호를 공격하고 화물을 탈취하기 위해 선원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데이비드 모하우스 선장은 평판이 손상되었고 그 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은 다양한 버전을 만들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배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이론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과 문서가 너무 많아서 누구나 허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요.